네, 이번 영상은 10월 학평 중에서 현대문학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좀 나아져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는 현대시고요. 처서기입니다. 오늘 처서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고제 중에 성숙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적이고 추상적, 즉 관념적 성숙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현대시를 엮을 거고요. 그리고 시대의 갈등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신들의 주사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처서기 할 때 이 처서가 뭐냐면 여러분 24절기라고 아시는지요? 24절기 보면 말 그대로 한 달을 둘로 나눠서 각각의 절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농경사회의 흔적이죠. 언제 어떠한 날씨가 되니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쉽게 지정해 놓은 것인데요. 처서는 입추보다도 뒤입니다. 입추 그러니까 가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추보다도 그 다음 절기예요. 네, 그 뒤에 백로고 말 그대로 입추 때는 이제 가을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서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지만 아직 좀 여름 같은 느낌? 근데 요 시기가 되면 슬슬 가을에 지금이야 뭐 가을이 많이 짧아졌지만 요 시기가 되면 조금씩 시원해지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의 처음을 보면 쳐서 가까운 이 밤,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거치듯이 넘어가나 보다. 여기 좀 주의하세요. 여기서는 주어를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이 넘어갑니다.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 여름의 폭풍, 태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걷히듯 이전에 있던 우레소리가 여름의 이미지였다면 그것이 여름에 나는 땀방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음 또는 이제 가을의 초입에 이 땀방울이 거치는 것이라는 지규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 보다. 음, 저렇게 막 활발하고 격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공감각적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가 있죠. 네, 그 옆에 보시면 추상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추상의 구체화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의 구체화가 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써놨듯이 감각할 수 있는 것이 구체이고, 그리고 이 감각의 영역을 마치, 감각할 수 없는 관념과 추상의 영역을 마치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록 추상적인, 즉 시간의 영역인 여름이 우레소리로 표현된 거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소리, 즉 청각이란 말이죠. 이미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청각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했으면 청각의 시각화는 가능해도 이미 감각할 수 있는 청각이기 때문에 구체화했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가 마치 사람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동물들처럼
등성이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화류도 되고 의인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간, 무생물, 네, 동물. 인간도 동물의 하나지만 인간을 제외한 동물, 짐승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무생물과 인간은 가장 거리가 멀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이 동물, 동물로 표현하는 것이 화류라면 동물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이 의인이죠. 그러다 보니 화류 중에는 의인 중에는 화류법에 해당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화류법은 되지만 의법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되는 경우엔 보통 의인법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인법이나 화류법은 비유를 통해서 더 가까운 것으로 표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인간과 가까운 것은 무생물보다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동물로 더 가까이 표현하는 것. 요렇게 시작은 했어도, 무생물로 시작했어도, 인간처럼 표현하는 요 의인, 요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뭔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해서 의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적화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시적화자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화자가 나타나죠. 자정을 넘어 지금 가을로 들어가는 그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 당연히 위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정을 넘은 이 나른한 시간까지 나는 뭐하냐? 꿈길을 참고 견딥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죠. 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냅다 꿈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의 이미지에 끄달려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화자가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그 시어의 긍정과 부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그 꿈길이 고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자면 부정적인 시어가 되어 있죠. 나는 이걸 견디고 그래서 뭘 한다? 처음으로 이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가 설레는 소리도 듣게 되나 봐. 나는 이 시간을 견뎌야만. 이게 이 시간이 지나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했던 정의성의 시,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여기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맞이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벌레 설레는 소리인데요. 또 청각적 이미지를 썼다는 것도 그렇고, 벌레가 온다. 음, 근데 여름에도 벌레가 있고 봄에도 있지만,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가을의 벌레 소리고요. 그 벌레 소리가 설레게 느껴집니다. 근데 또 왜 설레게 느껴집니까? 그건 본인, 화자가 설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어떤 것은 째깍째깍 녹슨 가위 소리로, 어떤 것은 또 엷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신용으로 들리게 마련이죠. 나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로 가을을 느낀다고 했는데 또 가을을 느끼는 다른 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뭐 가위 소리나 거미줄에 파닥거리는 진흉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빛나는 시름 요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역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빛나는 시름처럼
모순 형용으로 나타나는 역설입니다. 왜 모순 형용이라고 하느냐? 빛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시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죠. 작은 거인 같은 거. 네, 이렇게 빛나는 시름, 음, 빛난다. 뭐, 가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또 시름은 뭡니까? 가을이 주는 어떤 고즈넉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왔어요.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차가운 계열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다. 깊은 우물이나 차가운 계열들처럼 벌써 가을은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음, 계절의 변화라는 게 그렇죠. 계절의 간격이 짧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어느샌가 보면 그 계절이 와 있고 어느샌가 보면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 사실 그런 조짐이나 변화들은 아주 작게 우리의 역지에 다다르기 전까지 계속 있어왔던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가을을 느끼면서 새삼, 이런 부분들, 깊은 우물이나 계열물 소리에서는 이미 가을은 와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겁니다. 자, 쳐서 가까운 이 깊은 밤, 나는 아직 깨어 있다가 저 우레소리가 산맥을 넘고 설레이는 벌레 소리가 강으로라도 바다로라도 다 흐르고 마는 이 가을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우레소리, 여름의 소리는 지나가고 설레는 벌레 소리, 가을이 강, 바다로 모두 다 흐른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퍼졌다라는 거죠.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되면 나는 그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 그때까진 깨어 있겠다. 그래서 그 가을을 만끽하고 느껴보겠다라는 의지.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 라고 하는 평화 안식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미상관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맨 마지막 유사한 시연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처음과 끝이 서로 비슷해야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음, 이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평화 안식을 소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것.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지금 여기서 쓰는 이미지들이 그렇다는 거죠. 소리로도 나타나는데, 어떤 소리냐면 굉장히 격렬한,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럼 가을은 어때요? 반대로 정적이죠. 조용하고 깊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쓸쓸한 면도 있는 그런 가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화 안식이라고 나온 건 바로 이 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단순히 계절의 기다림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절을 넘어서 평화 안식, 안정, 고요함 이것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로 넘어가죠. 고재중의 성숙인데요.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살짝 우둔지에 닿기만 해도 여기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바람의 따뜻한 혀입니다. 뒤에 보면 바람의 싸늘한 손. 이번에도 추상이 부채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바람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죠. 아까 우레소리는 청각으로 느꼈고, 바람은
우리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대상입니다. 나무 꼭대기 줄기에 닿기만 해도 강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이 그 바람에 흔들리면 미루나무 잎이 화렵소거든요.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게 되니까 그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뭐 같다. 개울에서 흐르는 물에 짜갈짜갈 이렇게 돌길이 맞부딪히는 그런 잔잔하고도 반짝이는 모습들,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바람의 따뜻한 혀입니다. 일단 바람에게 혀가 있어요? 그렇진 않지. 근데 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관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요게 혀가 닿는다. 아주 약한 촉감이고 부드러운 촉감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여기에서는 미루나무는 어때요? 이 미루나무는 사람에게 어떠한 작용을 받습니다.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위에 보면 나오는 싸대기도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람의 싸늘한 손이 싱싱 싸대기를 후리자.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이번에는 어때요? 싸대기 후렸더니 붉은 눈물방울로 온통 강물에 쏟아집니다. 아까는 반짝이 자갈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떨어지는 눈물 같은 모습이죠. 그것이 온통 강물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미루나무는 그럼 어, 여기 바람에 의해서 편안함과 고난을 모두 겪네요. 모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온몸이 떨리는 황홀, 온몸이 떨리는 매정. 떨린다. 둘 다 그냥 떨린다라고만 표현했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사이에 컸어. 둘레도 키도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음, 미루나무는 이렇게 크는구나. 그래서 뭐 농사 지을 때의 주의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도 이런 고난과 편안을 번갈아 가면서 겪고, 그리고 바람도 무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죠. 바람이 안 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바람이 무심해졌다. 더 뭐 잘해주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를 넘어서 이제는 미루나무의 모습이죠. 미루나무가 이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네요. 아까는 잘해줄 때의 편안함이 있었고 싸대기를 날릴 때의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초연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파리를 모두 떨궜다라는 데서 그런 온몸이 떨리던 반응들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초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겸양의 태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제 고통의 무도계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들 줄도 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을 느끼거나 홀로 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홀로라고 하면 고독이라고 하면 단순한 괴로운 이미지만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할 때 홀로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의 고독, 여기에서 떠오르는 혼자 되는 이미지는 결국 이걸 통한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숙의 모습입니다.
남빛 하늘로 고개를 들 줄도 안다라는 거 하는 데서 우린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승의 이미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어떠한 목표점이나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이것도 역시 홀로, 남이 해주는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홀로 된 미루남과 그만큼 성숙하고 자립할 수 있는 미루남과 어떠한 목표와 희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성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소설입니다. 이 신들의 주사위, 수업 때와는 달리 이 뒤에 있는 걸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배경이 좀 중요한 1970년대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중심 인물이라고 하면 두시경감과 그의 맞손자 한영이 있죠. 한영이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고 세상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녹록지 않은 게 그 집안의 절대적인 가장 주식 영감이 있고요. 당연히 뭐 어떠한 경제권도 결정권도 가정에서의 지위도 어떤 것도 한영이 이길 수가 없죠. 어, 결국 비극적인 과정이 생깁니다. 맞선자 한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송 회장이라는 외지의 인물이죠. 도시에서 들어온 인물이고 염색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있는 땅을 사들이고 또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반면 두시경감은 이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려는 그런 존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의 터전이고 본인의 이권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성격이죠. 동생 한수, 아까 한영이 자살했는데 동생 한수는 형의 죽음 이후 큰 충격을 받고 그 외에 다른 일로도 방황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수는 그 홍수 상태가 돼요. 두시경감은 여기에서 정신을 놓아버리고 바로 그냥 치매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집안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어, 두식 영감이 무너진 것도 있고요. 한수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다 보니까 연명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치료비가 급해진 이제 한수한영의 아버지가 땅 같은 걸 다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게 되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야 하는데 그걸 파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되느냐? 송 회장이죠. 송 회장은 결국 그걸 사들여서 이제 염색 공장 지으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한수는 의식을 되찾고 퇴원합니다. 이 역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이 콘크리트 바닥에 작은 틈새를 뚫고 돋아난 파란 풀잎. 한수가 발견한 어떤 희망인 거죠. 옆에서 이런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할까 봐 한나스 청년이 파란 풀잎을 보고 있는 한수를 보면서 뭐 잃어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 개의 큰 갈등이 있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우리 제시문에 나오는 두식과 그리고 우리에겐 드러나지 않지만 역시 소설 전체에서 나오는 송유장과 두식의 간의 갈등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한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랍니다.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갈등이라면 그건 도시의 자본과 농촌 가치의 갈등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주제를 보니까, 어,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어, 이게 바로 무언가 잃어버렸던 그 내용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수가 소설 마무리에, 말미에 발견하는 이 파란 풀잎이 상징하는 게 이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수록된 부분에선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전체 줄거리에선 있고, 서사갈래가 시험 범위가 됐을 때 무서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막 이게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텀들이 있어요. 빨리 감기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 말은 할아버지, 두식 영감의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한영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힘들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고 치자. 너 그럼 그거 맡을 거야? 한영은 바로 할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뭡니까? 원래 할아버지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춘길이라고 하는 한영도 아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 춘길의 할아버지도 이 두식 영감과 아는 사이예요. 물론 실제 춘길이의 할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날로 먹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손자에게는 계속 가치관의 차이로 부딪혔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친구 어려우니까 친구의 집을 맡아주고 급한 돈을 해결해주고 좋은 거 아니니? 여기에서 이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또는 그럼 친구가 잘못돼도 괜찮은 거니? 라는 말로 도덕적 명분을 잃게 하고 친구가 맡아주는 게 맞죠. 라고 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로 그런 말로 이제 한영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OX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소용없습니다.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아. 이번엔 제3자의 관점으로. 남이 그런 경우에 집을 맡았다고 하면 너 욕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일이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그게 나쁜 일일까? 라고 하는 질문.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안 됐다고 생각하면 왜 그게 잘못이니? 친구가 곤란해서 한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니? 결국은 똑같은 데 같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OX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응답을 한 거죠. 무응답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식 영감은 네, 네가 뭘 알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한영은 결국 이제 뚜렷한 대답은 피했고요. 두식 영감은 가서 충길이네 빚진 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자의 만기 갚을 날짜는 언제인지 알아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식 영감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딴 사람에게, 즉, 김주사라고 하는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는 이보다 내가 맞는 편, 무엇을? 피해집이겠죠. 집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본심이죠, 사실은. 집이 탐나는 겁니다. 한영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고요.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담보물을 자기 거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빚을 계속 못 갚으면 담보물은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에게 넘어가죠. 근데 김주사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 집, 이 담보로 잡혔다고 해서 그걸 가져간 적은 김주사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주식영감은 에이, 그건 이문이 별로 안 남았을 때의 얘기지. 이문이 많이 남으면 자기가 가지겠지. 그럴 바엔 내가 가는 게 낫지. 죽은 제담영감, 즉 춘길의 할아버지도 그걸 원할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담보 삼아 가지고 있으면 이문이 많이 남는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채무, 빌린 돈에 비해서 더 많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담보물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부름 보낸 손자 한영을 기다리고 손자 한영은 그래도 착실하게 빌린 돈의 액수, 이자, 월 이자 5.5%가 엄청나게 높죠. 단기로 빌렸기 때문에 또 이자율이 높은 것도 있는데 60만 원인데 5.5%를 빌렸다? 근데 또 두 달 동안 빌린 거라면 11%나 되는 이자를 내는 거죠. 그럼 60만 원 빌리면 66만 6천. 작아 보여도 만약에 이걸 연 이자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현재 날짜, 갚는 날짜는 이달 19일이다. 많이도 썼네. 변리가 5부 5리라고 엄청나게 비싸네. 그러면서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자는 비싸. 이자는 변리처럼 무서운 건 세상에 없다. 손자야 너도 빚지지 마라. 특히 고리는 절대로 빚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19일이 기한이야? 네, 두 달 기한으로 빌렸다고 하고요. 이자를 낼 만한 가망이 보였으면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특히 구리대금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자를 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갚을 능력 된다 싶으면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빨리 갚으라. 있죠. 오늘 당장 갚도록 해. 이자를 포함해서 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됐어요? 채무의 대상이 바뀌게 되죠. 흉기린애가 김주사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흉기리가 빌린 돈이에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갚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식 영감네가 이걸 대신 갚아주고 춘기린의 그러면 빚은 어떻게 돼요? 김주사는 이제 거래가 끝난 거죠?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춘기린에는 두식 영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담보를 뭘로 잡겠다? 집을 담보로 잡겠다. 춘기린의 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집을 가지겠다. 왜?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자, 이자 계산하고요. 그러고 끝인가요, 할아버지? 응, 왜? 그래도 춘길이네가 이자를 못 갚을 만큼 엄청나게 힘든 거니까 춘길이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뜻이. 응? 그럼 우리가 뭐 먹여 살리기라도 해야 돼? 왜 더 도와줘야 돼? 이미
이미 일, 그 충길이네를 그냥 대가 없이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비정한 논리. 재물은 영물이고 사람을 보고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걔 이제 여기서 못 살아. 다 망했는데 뭘. 할아버지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친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걸 보면서 이걸 따지니까 두식 영감은 이제 화자를 바꾸면서 너 그 집이 얼마짜리 같니? 글쎄요. 140, 50만 원 되지 않을까? 너 너무 높게 쳐준다. 그건 100만 원 안짝이야. 두식 영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140, 50만 원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담보 가치를 떨어뜨려야 그래야 빚 받을 때 담보를 내가 가지는 게 60만 원의 빚이잖아요. 근데 집값은 140, 50만 원이면 오히려 돈을 줘야 되겠죠. 그보다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돈 들이지 않고 먹을 생각은 그러면서 여러 소리 말고 그냥 이자나 계산해. 결국 또 한영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은 죽었고요. 한영 아버지는 복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개인이 되겠죠. 혹은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이죠. 수식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다. 강 사장. 강 사장은 송 회장의 이 일을 여기서 맡아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송 회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땅을 사서 거기를 이제 염색 공장 부지로 만들 생각이죠. 공룡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주판을 튕긴다, 계산한다는 뜻이죠. 갑자기 이렇게 복룡이 와서 좀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급매하는 걸 보니까 급하구나. 그러면 급할수록 시간을 더 끌면 어차피 이 집을 살고 이 토지를 이만한 값에 살 수 있는 사람 동네에 없으니까 버티면 싼 값에 후려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다가 삐끗해서 못 사게 되면 애먹게 되지만 어차피 송 회장님 자기의 이익이 관련된 건 아니, 직접 이익은 아니니까 뭐 너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싸게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비싸게 이 땅을 제시한 사전 내용을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다들 내 땅도 비싸게 사달라고 할 텐데 그건 안 된다. 논보다 1,000원 아랫값으로. 원래는 이 건호라는 조력자가 이거 너무 싸니까 논도 아니고 그 주택 부지고 하니까 500원을 더 달라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깎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 그러면 뭐 1,000원 아랫값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심한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 해주면 어떠냐라고 지금 복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깎으러 갔다가 더 받으러 갔다가 더 많이 깎이게 생겼으니까 중간값으로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거죠. 양보하지라고 얘기했고 여기 있는 강 사장은 계속 말을 좀 더듬는 사람인데 초조하다기보다는 원래 좀 말더듬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리숙해 보이는 말더듬이 안에 계산적이고 굉장히 실익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돈 받아서 왔는데요. 계약 원래대로 작전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나마 최영감이 예전 같았으면 좀 괜찮았는데, 최영감도 노망이 나버렸죠. 별 수 없이 결국은 싼값에 팔 수밖에 없었고요. 후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방바닥에 이걸 다 늘어놨다. 원래 같았으면 금고 같은 데다 잘 아무도 못 열게 해놨겠죠. 내 정신을 놓고 방바닥에다 다 펼쳐놓고 아들이 그걸 들고 갔을 때도 그냥 보고. 어찌 보면 두식의 영감은 자신의 한 말대로 된 걸 수도 있죠. 어떤 말을 했어요? 재물은 영물이야. 그 사람을 쫓아서 가는 거다. 라고 했는데, 어, 자신이 의식을 잃자마자, 노망이 나자마자 재물은 곧 사라지게 된 거죠. 신들의 주사위, 신, 불가항력적이죠. 주사위, 복불복입니다. 잘 나가던 두시 영감도 한순간에 이렇게 집안이 몰락하게 되더라. 이런 혼란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작품 모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 작품들도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른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